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학 수업 담당하는 김성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비순환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1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건지, 그러니까 예비순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이제 학습 계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수업을 갖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이름은 여러분들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김성현이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석사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계속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는 국제정치, 그리고 석사학위 때는 안보 쪽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안보 쪽을 다뤘었고, 그다음 초급 박사, 지금 프랑스에서는 당시 초급 박사 또는 박사 준비 과정이 박사 준비 과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연구 심화 과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대의하라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박사 올라가기 전 단계예요. 거기서는 이제 비교 정치 및 정치 사회학 쪽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는 국제 정치 경제 쪽으로 가서 경제 외교, 특히 거대 국제 계약을 둘러싼 경제 외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전공을 좀 바꿔가지고 사회학 쪽으로 이제 옮겨서 최종 학위는 사회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되게 다양하죠. 국제정치, 비교정치, 정치사회학, 그다음 또 산업사회학. 제 정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귀국해서는 주로 이제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학문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제가 연구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자들이 국제학회를 갖다 하나 설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사회학을 갖다 다루는데 글로벌한 차원에서 법률과 관련된 그 표준이 누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 그 표준이 여러 나라에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하느냐, 그 전파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글로벌 법률 표준이 국제적으로 각 나라에서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외국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쪽 그룹이 하나가 있어서 법사회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글로벌라이제이션, 법의 세계화를 갖다 중심으로 다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영국의 루틀리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우리 학회원들하고 같이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사법개혁 관련돼 가지고 미국식 법률 표준이 유럽식 법률 표준을 밀어내고 한국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로스쿨 도입이라든가 고시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걸 제가 한국 쪽 파트를 맡아갖고 집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 그룹에서 하는 게 제 이제 연구의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이제 한양대학교 제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섹터 연구소라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꽤 오랫동안 이제 제가 연구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뤘던 주제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가 한 4, 5년 동안 다뤘던 이제 프로그램이 바로 뭐였냐면은 월드뱅크하고 IMF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표준화되느냐, 그 표준이 여러 나라에 이제 이식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무슨 이제 경제 개혁 또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비슷하죠, 패턴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다루는 연구를 했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글로벌 금융자본하고 어떤 연관을 맺고, 그다음 또 이제 이런 정치경제 개혁에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투입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시민사회는 중립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런 식의 이제 시각을 깨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특히 경제적인 세계화에 앞장서는 엘리트 시민사회를 갖다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갖다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이름으로 구글에서 검색해갖고 무슨 민주주의 또는 무슨 신자유주의 해보시면은 제 논문 리스트가 쭉 나올 텐데, 주로 그래갖고 민주주의하고 월드뱅크, IMF 관련된 것들은 주로 그런 이제 시각에서 쓰여진 글들이에요. 세 번째는 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로 유럽 철도 통합. 2010년도가 이제 여러분 유럽이 철도가 통합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철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상당히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군사 전략, 안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다른 나라하고 자기 나라하고 철도가 표준이 같게 되면은 유사시에 상대방 국가의 병력이라든가 물자가 철도로 그냥 밀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유럽 국가들은 다 철도를 갖다 다른 규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통합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때? 인프라를 갖다 통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2010년을 갖다가 유럽연합에서 철도 통합회로 이제 선포를 갖다 하고, 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철도를 갖다 전부 다 유럽 표준으로 단일화하는 이런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철도 행정이라든가 철도 산업도
유럽연합의 표준에 맞춰갖고 좀 더 시장지향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식의 이제 개혁을 갖다 명령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철도 신자유주의 표준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것이 프랑스하고 독일의 이제 철도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제가 정부 지원받아서 개인 연구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분야는 또 어떤 분야냐면은 비교 정치 쪽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 그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한 5, 6년 정도 걸쳐가지고 그 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 이제 그 정치 경제를 갖다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었던, 요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연구 분야고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으면, 여러분들하고 학교에서 만났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우리는 행정고시를 갖다 위해서 만났습니다. 행정고시를 갖다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제 경험이라든가 또 이제 사실 이런저런 이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경험이라든가 개인적인 연구는 좀 자제를 하고 교재에 맞춰가지고 충실하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가 좀 길었고요. 자, 우리가 예비순환 때 지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비순환 때는 지금 우리가 18번에 걸쳐갖고 이 교재를 다 뗄 거예요. 먼저 교재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한국정치학회에서 이제 만든 교재인데요. 초판이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정치학 개론 같은 거 수업할 때는 썼던 교재인데, 이걸 이제 그동안 학원에서는 쓰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개정판 나왔다 그래가지고 새 책 사갖고 봤더니만 하나도 바뀐 게 없어. 페이지 수까지 똑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2015년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진짜 그 한국정치학회에서 각 잡고 만든 책입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만들었느냐. 제가 뒷얘기를 좀 압니다만은, 여기 이제 뭐 글 쓰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형님들이세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마음을 갖다가 썼냐면은, 진짜 정치학 교재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정치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정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보면 되게 두껍거나 아니면 무슨 뭐 외국 사람이 쓴 책을 갖다 한국말로 번역을 했거나, 번역도 껄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죠? 자, 그런 교재를 갖다가 이제 좀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이 한국의 언어로서 한번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마음 먹고 쓴 책이에요. 근데 뭐 사회과학책 워낙에 안 팔리니까 그래도 지금 2판까지 지금 재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교재입니다. 자, 교재는 이렇고, 여러분들 이 교재가 그래서 우리가 예비순환 때 이제 공격을 해야 될, 씹어 먹어야 될 책인데, 이 책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시를 갖다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파트 하나가 빠졌어. 바로 그게 뭐냐면 국제정치 파트가 없습니다. 책이 원래 2권짜리 교재예요. 일부가 지금 여러분 정치학 일반에 관한 거고, 2번째 권이 있거든요. 이게 2번째 권이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2번째 권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18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일단 이 책을 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 국제정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제가 예비순환 교재로 썼었던 제가 이제 편집한 책, 그 핵심 정치학,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준비를 하셨을 텐데, 핵심 정치학의 그 나오는 것 중에서 특히 논문 관련된 파트, 그리고 또 1순환 우리 교재가 있어요. 1순환이 국제정치를 갖다 다루는 파트인데, 2순환 교재 중에서 국제정치 이론하고 관련된 것만 뽑아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업 후반부에 가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충 교재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핵심 정치학, 요거는 작년까지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 교재로 썼던 건데, 그 교재의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굳이 핵심 정치학을 다시 보는 이유가 제가 뭐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교재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을 넣어놨습니다. 학술 논문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빨리 되면은 핵심 정치학이 들어가 있는 논문까지도 이제 같이 학습을 갖다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1년 동안 우리 공부 중에서 우리가 예비순환 중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할 거고, 2순환 때부터 제 수업은요, 전문화됩니다. 1순환 때부터는 계속 이걸 갖다 반복하거나, 여기 내용을 계속 늘려가거나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1순환 때는 정치 사상하고 비교 정치 쪽으로만 딱 전문화시켜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너무 여러분 아마 그 일순환 되면 한 20회에 걸쳐 갖고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 텐데 20회 동안에 논문 50개 읽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의도 하지만 관련된 이제 학술 논문을 갖다 50개를 갖다 읽을 거예요. 어떻게 읽냐고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수강하세요. 50개 충분히 읽습니다. 왜냐? 논문을 갖다 50개를 내가 요약을 해드리거든요. 논문을 갖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요약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50개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개 중에는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맞아요. 주로 기출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개론서에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논문에서 나옵니다. 주로. 그래서 학술 논문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자, 1순환 때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자, 2순환이 되면은 국제정치학 쪽으로 딱 전문화 시켜서 2순환이 한 15번 되거든요. 15번 동안에는 이제 국제정치, 이론,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쟁점들, 뭐 환경이라든가 무슨 뭐 사이버 안보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2순환 때 다룰 겁니다. 자, 2순환이 아마 겨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3순환이 이제 보통 5월 말, 6월 초쯤 시작되는데 시험 앞두고서 이제 우리가 3순환을 하게 되죠. 3순환 때는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순환 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총 정리하고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3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자, 내가 정치학을 갖다가 그래도 뭐 비교 정치 쪽에는 자신이 있다. 아니면 나는 국제 정치에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은 들으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 쪽으로 내가 자신 있고 비교 정치 쪽이 약하다 그러면 1순환만 들으시면 될 거고요. 예, 그다음 또 뭐 내가 비교 정치 쪽이 약하고 비교 정치 쪽이 강하고 국제 정치가 약하다 그러면 2순환 쪽에 무게를 갖다 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때? 기본적으로 예비순환에 나오는 이 내용은 완전히 통달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통달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예비순환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학생들이 은근히 또 예비순환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가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나가야죠.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정치의 개념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정치를 갖다 이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갖다가 딱 그냥 어떤 정책 수준에서만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치라고 하는 걸 굉장히 윤리적인 시각에서 인간성을 갖다 완성시키는 도덕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도덕적인 완성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정치를 갖다 다루는 그런 전통이 있는가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관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갖다 우리가 쭉 오늘 학습을 빨리 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13페이지 봐주세요. 정치란 무엇인가? 쭉쭉 읽어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보충해 드릴게요. 자, 머리말. 일상적인 삶과 정치적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양한 유형의 삶에 참여를 하며 각기 상이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나의 위상은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잘 집약하고 있는 용어는 인간관계망, 위에다가 여러분 조그맣게 영어 써주세요.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써주세요. 네. 자, 사람들끼리 일상적으로 여러분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무슨 망 하면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자, 이 네트워크란 말을 썼을 때 무슨 망이란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첫째, 수평적 관계. 무슨 소리?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를 써서 관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 대체로 그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탈중심성. 그렇죠?
탈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무슨 사회 조직, 관료 기구, 제도 이런 말을 쓸 때는 딱 어떤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면 위계 질서,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에서 집행을 하는 이런 관계가 전통적인 구조라면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탈중심성이 특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얘네들 간의 관계가 있고 얘들의 관계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 갖고 이거 환경운동이라고 해볼까요? 환경운동이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 갖고 이 환경운동에 관여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가 그룹. 이쪽은 사회운동 그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운동을 만든단 말이죠. 얘들은 어때?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운동을 갖다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 권력이 얘네들 내부에서의 그 권력이 있을 거고 얘네들 내부에서 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권력의 중심들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중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일상적 관계. 한마디로 비공식적 관계. 자, 이걸 중시합니다. 비공식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칙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들이 꽉 짜져 있는 어떤 조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들어간 사람들은 유연하게 접속이 됐다, 유연하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쉽게 참여를 했다가 쉽게 탈퇴할 수가 있는, 그리고 어떤 뚜렷하게 이제 그 위에서 지배를 갖다 하는 하고 밑에서 복종을 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우 관계라든가 어떤 이제 무슨 친분 관계라든가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쉽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일상적 관계, 비공식적 관계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과거에는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중심이 분명하고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주고 아래에서는 충실하게 명령을 이행하면 되는 이런 사회였는데 점점 사회가 이런 네트워크 조직으로 바뀌어가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어때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워낙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해 개입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대해서 개입을 하니까.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에서도 점점 어때요? 국경을 갖다 가로질러 갖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시민사회와 어떤 이익집단들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점점 국가라든가 국제기구가 통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어때요? 다수가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뭔가 뚜렷하게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끌어주는 중심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네트워크화 되고 있는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그래서 지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거 다양한 네트워크로 지금 이제 그 네트워크들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정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치란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어때?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자, 나중에 챕터 2에서 나올 얘기인데 지금 나왔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권력 얘기가 나왔어요. 권력. 자, 챕터 2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권력이 뭐예요, 여러분? 권력은 타자로 하여금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자에 대해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능력은 뭐야? 한마디로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어떤 이제 비물질적인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자, 권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챕터 2에서 주로 다룰 텐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실체론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고, 두 번째 관계론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 실체론자들은 권력을 갖다 행사하는, 그러니까 권력의 흐름, 방향, 권력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봅니다. 일방적. 즉 누구? 힘이 센 애가 힘이 약한 애한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것. 그렇죠?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권력이라고 본단 말이지. 피지배자의 의사는 별 중요성이 없어요. 지배자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실체론자들의 특징이고, 실체론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물질적인 능력을 중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뭘까? 또 군사적인 힘, 물리적인 폭력이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힘, 군사력으로 강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회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강조하는 게 실체론자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게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국제정치학에서 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많이 쓰고 있는 권력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자, 거기 비해 갖고 관계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고 방금 전에 나왔던 것도 관계론적인 시각인데, 얘들은 권력의 행사 방향을 쌍방향으로 봅니다. 인터랙티브하게 권력이 흐르는 거야. 무슨 소리? 쉽게 말하면 지배자의 강함만으로는 안 돼요. 피지배자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왜? 물질적인 강압 같은 경우 우리 예비순환에 이제 교재에 들어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철학자 있죠. 아렌트가 되게 이제 그 아렌트 자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제 의지를 갖다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그것도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돈 같은 거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피지배자는 계속해서 반란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지배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자, 힘으로 그냥 진 누른 거다. 돈으로 회유를 갖다 했을 때는 일단 저놈이 힘만 빠지게 돼봐라. 내가 곧바로 저놈들한테 안갚음을 해야지. 저놈이 더 이상 나한테 뭔가 당근을 줄 수 없으면 난 더 이상 충성을 안 바쳐. 이건 권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자의 동의와 합의에 기초를 해야 진정한 권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렌트는 권력 개념을 갖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다르게 구분을 해가지고 실체론적인 권력 개념을 강압, 바이올런스라고 부르자. 바이올런스라고 개념화를 하고, 관계론에 입각한 그런 권력 관계를 뭐라고? 이걸 권력이라고 부르자. 아시겠죠? 요건 강압이고 요거는 권력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봤던 게 한나 아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관계론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정치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점점 사회가 네트워크형으로 바뀌어가게 되면 실체론적인 권력이 작동하기가 어렵겠지. 그렇죠? 요게 아무래도 중심적으로 부각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활동 영역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망, 소셜 네트워크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행위자들도 많고, 그렇죠? 이해관계도 다양하니까 정치가 어려운 거지. 자, 14페이지 가셔서 동일한 영역에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체험과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워낙에 사회가 다양하죠. 게다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복잡한 인간관계망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고찰은 전문가들의 연구 영역이겠지만,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질서정연하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노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어요. 정치의 첫 번째 그 정치의 핵심은 뭐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질적인 사회에서 질서정연하게 사회를 작동시키는 것. 그렇죠? 질서정연하게 사회를 작동시키는 것. 이게 정치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한 번에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밝히기로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영역에서 똑같은 활동을 한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는 완전히 동질화된 사회이며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동체는 결코 아닐 겁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겁니다. 바로 뭐냐면 정치는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사회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갈등이 높아지겠죠. 갈등의 빈도라든가 강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 정치에 대한 요구가 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어떠한 활동을 하던 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해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정치적 삶의 중요성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 영역과 다른 영역의 고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인간들의 공존에 그쵸? 갈등을 갖다가 해소해주고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은 분명히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은 또한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 활동은 중요한 일부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여러분 이거 유명한 책 제목이죠. 누구의 책 제목? 막스 베버가 쓴 유명한 책 제목이에요.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 책에서 막스 베버가 웃기는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바로 뭐? 정치는 정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뭐? 자기가 어떤 주체적인 그 의식을 갖다 가지고 정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치에 별로 관심 없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막스 베버의 얘기는요. 누가 해야 돼? 정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어때? 자기의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막스 베버가 이 책에서 했던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직업으로서의 정치 또는 정치학은 그래서 전문가들의 영역이지만 일상 사람들은 어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냥 막 일상적으로 자기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대다수 시민 역시 정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죠. 전자가 엘리트의 입장을 강조하는 측면이라면 후자는 일반 시민의 입장을 강조한 측면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뭐예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엘리트죠. 당연히 막스 베버의 시각은 엘리트적 관점에 입각한 거죠. 근데 막스 베버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막스 베버에 대해 도전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을 강조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자, 특정 전문가의 독점 영역에 속했던 정치가 일반의 수준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정치의 고유성은 부활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쵸? 과거에는 어땠어요?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따르는 위에서 자신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의 고유성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과의 차이도 고찰하고 양자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서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정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정치학자든 일반 시민이든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은 정치란 죽은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변화무쌍하죠. 이러한 주장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에밀 듀르카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 혹시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듀르카임. 듀르케임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쓰대. 듀르카임. 이 사람이 사회학을 제도화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그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사회학과를 만든 사람인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 이때가 혁명의 시대였거든.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혁명과 전쟁의 시대였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종교사회학, 범죄사회학, 법사회학, 문화사회학 다 다뤘는데 정치사회학만 안 다뤘어요. 정치사회학만 이 사람이 정립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규칙성을 갖다가 다루는 것, 이론화시키는 게 사회학의 목적인데 정치는 어때? 워낙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규칙성과 법칙을 정립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정치가 변화무쌍한 영역입니다. 이런 주장은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것 같아서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정치의 특성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가 워낙에 변화무쌍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생물은 시간적 제약 속에 있으며 공간적 제약을 받듯이 정치에 참여하는 인간들 역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특정한 활동인 정치 역시 시간적, 공간적 차원을 지닙니다. 말 어렵게 쓰는데 한마디로 어때? 정치라고 하는 것 역시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고대, 근대, 현대로 구분합니다. 자, 각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치 개념이 존재했다는 거죠. 각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각기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것입니다. 예컨대 자, 밑줄 쫙. 고대인들은 인간적 완성을 강조했다면, 자, 이 짧은 말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예비순한테 정치 사상을 깊게 공부할 건 아닙니다만은,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배경 얘기를 좀 해드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대 사상, 고대 철학을 갖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죠. 그리스 철학을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그다음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전통을 우리가 주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상과 학문의 발달에 미친 되게 중요한 역할, 여기 이 짧은 말이 그걸 대표하고 있어요. 자, 그냥 각설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한참 활동하던 그 시기에 사실상 보면 고대 그리스를 갖다 지배하고 있던 지식인들이 소피스트라고 불리던 학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식과 윤리에 대해서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 정의로운 삶이냐, 무엇이 윤리냐, 무엇이 과학이냐, 진리냐 그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무엇이 윤리냐? 그건 현실의 삶 속에서 결정되는 것일 뿐이야. 무엇이 진리야? 그것도 현실적인 삶 속에서 결정되는 것일 뿐이야. 결국 우리 인간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윤리라든가 지식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피스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거야? 결국은 질서를 해체하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잘 나가는 가문의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주로 뭐를 가르쳐요? 수사학을 가르치죠. 대중들을 갖다 현혹하고 선동하는. 왜? 진리 따윈 중요한 게 아니니까. 힘 있는 놈이 현실에서 얘기하는 게 진리가 되고 윤리가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 선동 정치가 난무하고 맨 사기와 그다음 그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니까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비해서 질서를 구해야 되겠다. 질서 잡힌 사회를 정립해야 되겠다. 그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게 바로 테스형이에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소피스 때문에 그런 거야. 테스형이 말을 해줬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진리와 윤리의 기준을 인간 사회 바깥에 위치를 해야 되겠다. 즉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 의해서 진리의 기준이 바뀌고 윤리의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 모든 인간들을 구속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인간 사회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하지 않는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진리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 물질적인 것일 수가 없죠. 왜? 물질은 계속 바뀌잖아. 네, 이 사람들은 이게 관념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다 우리가 객관적 관념론 또는 객관적 윤리론이라고 부르는 전통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얘기가 나중에 뒤쪽에도 나올 텐데, 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이 되게 중요했어.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인간의 자, 인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자, 이 사람은 또 동물을 좋아해요. 인간은 또 정치적 동물이다. 두 가지 말을 다 썼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 학생들 중에. 쉬운 얘기거든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말의 의미는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인간이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는 동기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마치 꿀벌들이라든가 아니 기타 여러 짐승들처럼 자연적으로 결합을 하는 성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공화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 공화주의 사상을 갖다 개척한 사람이 누구?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이십니다. 예. 이 공화주의자들이 주로 즐겨 쓰는 테마. 자, 사회란 뭐야? 공동체 또는 사회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이 근대 이후의 사상가들은 뭐라고 얘기해? 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뭐를 위해서?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가 왜 존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개개인들의 이익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로 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 이걸 자연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관계 같은 게 없이.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정치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적극적 자유를 중시한다는 거야. 자, 공동체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가 자유를 추구하는데 어떤 자유? 특히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고 얘기하는데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공동체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이익이 뭔지를 주장하고 자식의 가치를 주장을 하고 그것을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과 조화를 시켜 나가는 이런 행위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화주의자들,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 고대 공화주의자들, 우리가 아테네 공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아테네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정치란 뭐야? 자연적으로 결합한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사람들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어떤 토론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설득의 과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렇죠? 그 안에서 토론하고 비판을 갖다 계속해서 거치면서 인간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즉 뭐 아까 얘기한 진리의 기준, 윤리의 기준이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고 있고 인간 사회 바깥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이 보편적인 진리인지 윤리인지 알 수가 없어. 개개인은 뭐를 해야 돼? 끊임없이 대화하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점점 어때? 이성이 발달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은 점점 어때요? 윤리적이고 보다 지적인 것을 향해서 계속 성장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정치라고 본 거예요. 정치는 바로 뭐다?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정치야. 그럼 우리가 당장에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두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대화하고 토론한다라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실제로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갖다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정치를 맨날 토론을 하고 또 그럴 능력이 되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어떤 이제 현실적인 어떤 직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치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동체는 뭐를 해야 돼?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죠. 어떤 정치? 보조금을 지급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 활동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와갖고 지금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참여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벌금을 때려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참여를 갖다 해서 자기 이익만 주장하지 않고 공익과 타자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해요? 시민의 덕성을 키워야 된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봤고, 이 시민 교육이야말로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참여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예, 공익을 갖다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함양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공화국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서비스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즉, 지금 간단하게 써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예컨대 고대인들은 인간적 완성을 강조했다면 이해되십니까? 인간적 완성은 뭐야? 인간을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완성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화주의야. 공화주의의 기본 뿌리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근대인들은 자기 보존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근대 시대를 갖다 르네상스 이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개인을 갖다가 일단 자, 합리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갑시다. 개론은 이래서 좋아요. 가장 단어 하나까지 다 풀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합리적 행위자, 합리적 선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한테 합리적인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정의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성에 부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성이 뭔가가 이제 핵심이지. 이성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능력? 첫 번째, 윤리적 판단 능력입니다. 예, 무슨 소리?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예,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죠. 비판 이성, 성찰 이성, 윤리적 이성, 이렇게 불렀던 게 바로 요거고, 이게 주로 뭐다? 전 근대 시대를 지배했던 합리주의입니다. 전 근대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 근대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는 어때? 철학사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면 바로 이런 거, 도덕적 이성을 중심으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유럽에서 계속 성장해 왔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이제 그 주류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갖다 볼 때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이 도덕적인 삶인가, 무엇이 공동체를 갖다 위한 삶인가를 갖다 고민해야 되고, 마땅히 고민해야 되고, 고민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존재라고 보고, 그 인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완성시켜가는 것들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근대 시대 여러분 보세요. 이성의 두 번째 측면이 있어. 바로 뭐냐면 자, 이익을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자, 무엇이 자기한테 이익이고 뭐가 자기한테 손해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그런 판단 능력.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 이성의 두 번째 측면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공부하다 보면 도구주의, 도구적인 생각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네, 뭐가 자기 이익인가를 갖다 계산할 줄 알고 이 계산 능력을 갖다 중심으로 행위를 갖다 한다라고 인간을 그런 식으로 간주하는 것. 원래 이성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 근대 시대의 사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도덕적인 이성을 갖다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근대 이후부터는 바로 요거 도구적 이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이런 전통이 수립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대 이후에 자, 사상은 인간이 이성의 주체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건 주로 도구적 이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뭐가 자기 이익이고 불이익인지를 갖다 계산할 줄 알고 그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사상가들의 글들을 보면 인간이 하나같이 이기적인 존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단 말이지. 첫 번째, 여러분 그 근대의 문을 활짝 연 사상가가 누구? 니콜로 마키아벨리였지. 마키아벨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군주는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한다. 왜? 이때 군주가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종교라든가 윤리, 도덕적인 책무를 벗어던지고 철저하게 어때?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 부국강병이야말로 국가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때로는 어때요? 비윤리적인 행동도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판단, 그렇죠? 요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근대적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근대인들은 특히 자기 보존을 강조했다.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건 다른 위에다 자기 보존이라고 하니까 말이 어렵지. 바로 뭐 자기 이익의 보존, 자기 이익의 보존,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기가 쉽죠. 이익 중에 제일 중요한 이익이 뭘까요? 생명이지. 그렇죠? 두 번째는 재산이지. 생명과 재산의 보존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익이니까 이게. 그걸 강조를 갖다 했습니다. 현대인들 역시 자신의 생존 문제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치의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또는 분위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내친 김에 얘기해 봅시다. 그럼 아까 얘기한 고대 그리스, 인간의 완성을 갖다 추구하던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자유주의, 근대 이후에 발전하고 있는 자유주의 하에서는, 예, 여러분 정치는 뭘까? 바로 모든 사람이 각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대 이후의 정치관은 뭐냐면 일단 인간이 뭐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체라고. 그럼 어때? 갈등과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고대 그리스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를 묶어주는 보편적인 윤리가 있고 그 윤리를 갖다 우리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윤리적인 게 뭔가를 너와 내가 합의를 통해서 같은 길을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근대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너는 너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야. 그거를 당연한 걸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타자를 수단화하고, 그렇죠? 예, 심지어는 그 폭력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불사하는 이런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대에서 정치의 목적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완성시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각각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어떤 식으로 중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개인과 개인이 끊임없이 이해를 둘러싼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관계를 중재할 것인가, 특히 이제 법과 제도의 역할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입헌주의 같은 걸 만들어서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각자 누려야 될 권리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갖다가 법으로 정하고, 그렇죠? 자의적인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요게 이제 그 근대 이후의 정치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대 이후의 정치 개념은 뭐다? 개개인들의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어떻게 각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 권리의 보장이 국가가 수행해야 되고 정치가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을 갖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완성시키고 이런 이제 그 관심사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자기 보존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현대인들 역시 자기 생존 문제에 더 애착을 갖고 있고, 그러니 정치의 내용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정치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란 정치적 사유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에 정치적으로 사유하는 입장을 부각시키고자 다음에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자, 나오네요.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왜 정치를 폴리스의 생존이나,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하고 근대 시대 때 정치의 개념이 달라진다, 그 얘기 제가 했죠.
자, 이제 사례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그리스 시대 때 정치 개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왜 정치를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의 생존이나 유지, 나아가 발전과 연관된 공동의 문제를 결정하는 활동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정치란 용어는 도시란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그리스인들은 폴리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활동을 정치로 이해했습니다. 폴리스란 원래 내성, 안쪽에 있는 성을 의미했으며 원이란 개념을 표현하는 우르부스로 표현됐고 오르비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왜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인간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문명세계, 동물들이 사는 공간인 자연세계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스인들의 정치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 건너뛰었는데 아까 얘기한 거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고 이 폴리스 안에 폴리스의 삶 속에 개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간성이 완성되어 간다. 이게 고대 공화주의 그리스인들의 정치의 개념이었다는 얘기고, 다음 그렇다면 서구의 근대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근대인들은 고대인들과 달리 자기 보존의 논리에 입각해 정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네, 모두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언제 옆에 있는 놈이 몽둥이 들고 와서 나 두들겨 패고 나의 재산과 목숨을 약탈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존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익은 없죠. 이익의 극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이익입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정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마키아벨리 나왔어요. 마키아벨리는 다음 페이지 정치란 권력을 둘러싼 대립과 투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정치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봐봐, 이 논리, 이 사람의 마키아벨리의 논리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 생존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권력을 갖다 둘러싼 대립과 투쟁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는 정치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왜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폴리스의 생존과 유지, 발전이 한 민족의 공동 운명과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길게 해놨죠?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폴리스의 생존, 유지, 발전이 한 민족의 공동 운명과 연관, 밑줄 쫙 치시고 바로 뭐다? 부국강병. 이게 부국강병이야, 부국강병. 그렇죠? 예, 자기네 공동체가 몰락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 강한 조국이 필요하죠. 그렇죠? 부국강병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 점을 고려할 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치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정의는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부국강병을 추구했느냐? 마키아벨리가 살던 이탈리아에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국가 사이 또는 정파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정치 안정을 유지하는 길만이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자, 마키아벨리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구분하는 사람 잘 못 봤는데, 유럽의 사학자들은 르네상스를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남쪽의 르네상스로 구분을 합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주로 어때? 프랑스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전개가 됐고, 정치적인 통합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중앙 집권적인 군주 체제를 갖다 확립을 하고, 예, 그다음 어때?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많은 물자와 병력을 동원해서 국력이 굉장히 성장하던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게 알프스 이북의 상황이에요. 알프스 이남의 르네상스는 바로 여기 이탈리아 반도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여기는 분열되어 있지만 어때? 인문학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주의, 예, 이걸 갖다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되고, 그다음 또 이제 동방과의 무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부유했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알프스 이북에 있는 힘이 센 나라들이 약탈을 자주 하러 와요. 특히 프랑스 애들. 프랑스 애들이 마키아벨리의 조국이었던 피렌체 같은 데 와가지고 맨날 귀때기 때리고 말이야. 그리고 돈 내놔. 그래. 돈 뺏어가고. 결국 어때?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절실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탈리아의 통일과 부국강병.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정치 안정을 유지하는 길만이 민족의 생존과 정치 안정이라기보다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길만이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당대 정치 현실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어봅시다. 정치 사상에서 마키아벨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상 때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순환 때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화주의 얘기를 할 때 아까 공화주의 얘기했어요. 공화주의 전통을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요즘에 사상가들이. 첫 번째, 아테네 공화주의. 두 번째, 뭐다? 로마 공화주의. 또 어떤 사람은 캠브리지 학파는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테네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예, 로마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공화주의로 부르는데 굉장히 달라요. 마키아벨리는 근대적인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도구주의적 이성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공화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 이성을 갖다 중심으로 공화주의를 얘기하는데, 자,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특히 자유의 개념에서 일단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 개념은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비교 정치학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뭐다? 리버티 투야. 뭐뭐에 대한 자유. 즉 뭐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가치를 갖다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자유. 요걸 갖다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한다면,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자유 개념이 공화주의는 공화주의인데 아리스토텔레스랑 매우 다르다. 이걸 여러분 언제 1980년대 캠브리지 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마키아벨리의 자유 개념, 비집의 자유. 자,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비슷하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자, 비집의 자유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뭐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거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 업무에 참여해서 자기는 구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는데, 비집의 자유라고 하는 것,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는 얘기는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나보다 더 비유 잘 듣는 사람 없을까? 자, 여러분들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야. 평화롭게 9999가 앉아갖고 모이를 쪼고 있어. 내가 독수리야. 날라와서 나무에 앉아갖고 여러분들을 보면 빙긋빙긋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어머 독수리다 도망가자 하는데 갑자기 내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는 착독이야. 착한 독수리. 비둘기를 먹지 않는 나는 착독이야. 딱 얘기를 한단 말이지. 즉 무슨 소리? 내가 얘를 공격을 안 했어요. 얘한테 적대적인 적의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때? 그 존재만으로도 비둘기들은 자유를 박탈당하죠. 늘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 돼. 그쵸? 이게 자의적 권력입니다. 그럼 이게 마키아벨리 근대 시대하고 마키아벨리하고 도구적 이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대인은 어떻다?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도구적 이성을 추구하는 인간이야. 근대적인 인간형을 주장한 거죠. 옆에 존재하는 놈들이 전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뭡니까? 하나하나가 다 자의적 권력이 되는 거죠. 저놈들이 언제 나의 권리를 침해할지 모르고 나를 수단화하고 나를 사기를 쳐갖고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지 모르는 사회. 이게 근대 사회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죠? 자, 이런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얘기한 정치의 핵심은 뭐다? 자, 간섭받지 이런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위해서 뭐가 중요해? 법과 제도. 이게 특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공화국은 군주는 뭐를 해야 돼요? 군주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법하고 제도 같은 어떤 자의적인 권력을 갖다가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 그다음 어때? 모든 국민들은 이런 법과 질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덕성을 갖춰야 된다. 비루뚜를 갖춰야 된다. 바로 뭐를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동체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공동체의 안정과 강성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공화주의 전통입니다. 공화주의는 개인보다 뭐를 강조해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전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 자,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고 내가 지금 이 귀한 시간을 갖다 이렇게 들여서 얘기를 하느냐? 현대 민주주의 쟁점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 관점에 서게 되면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되겠지. 헌법을 갖다가 준수해야 되고,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을 중시해야 되고, 이런 식의 대의민주주의를 좀 강조한 쪽으로 가겠죠. 그래야 공동체가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갖다 아무래도 강조하게 되는 게 이쪽 그 시각이란 말이지. 그래서 현대에 누구? 여러 가지 시민사회론자들, 무슨 뭐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사이버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등등등등 비교 정치학들 다 하나씩 깨야 되지만 이 민주주의론자들은 대체로 뭐를 갖다 주장한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적 전통을 갖다가 주장하는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 갖고 야,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파퓰리즘이 자꾸 나오게, 선동 정치가 나오게 되고 자의적인 권력의 남용들이 일어나지 않냐.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라고. 그렇죠? 얼마나 자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합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법과 제도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개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 자의적인 권력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고 시민들은 여기에 복종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통이 똑같은 공화주의인데 로마 공화주의와 아테네 공화주의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교재에 간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 사상 얘기가 이제 깊게 안 나와서 이 정도만 이렇게 한 거고. 다음 16페이지. 자, 존 로크가 나왔어요. 자, 존 로크는 이 사람 옆에 자유주의라고 쓰세요.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대표 사상가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갖다 도구적 이성을 갖다 가지고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역시 자유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은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소극적 자유 개념. 이거는 바로 뭐다? 리버티 프롬이야.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자의적인 권력 얘기는 빠지고 그냥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극적 자유라고 불러요.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다 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갖다 추구하고 이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회라든가 전체보다 더 소중한 건 뭐야? 개인적인 삶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계속 참여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정치는 타인한테, 우리의 대표자들한테 위임을 하고 우리는 어때? 자신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을 개발하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데 몰두하는 것이 훨씬 더 개인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대의민주주의를 되게 강조하고, 근데 아까 얘기한 이제 마키아벨리하고 차이점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봤어요?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쵸? 얘들은 뭐? 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통치를 갖다 해야 되는 이유를 뭐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주로 뭐 아까 이건 소극적 자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그래서 어때?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서 법과 제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한 나는 어때요?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때?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타인한테 맡겨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잘못된 제도라든가 법 때문에 나의 권리가 훼손받았어. 그럴 때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보는가? 상당히 예외적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이 자유주의적 시각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전통입니다. 자, 반면에 로크는 자유주의자 로크는 개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활동을 정치로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정치는 뭐야?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봉건적인 정치 질서가 붕괴된 이후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배 세력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의 새로운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근대 초기 부르주아 계급은 지배 계급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신흥 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국가를 대변하는 귀족 계급과 대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즉 무슨 소리? 옆에 조그맣게 필기 한번 해보세요. 즉 소유권에 대한 침해. 그렇죠? 부르주아들이 혁명에 왜 나섰어요?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야? 자신들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뭐뭐로부터의 자유, 이게 침해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혁명운동에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 계급과 대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권 밑에다가 밑줄 쫙 치시고 특히 재산권. 로크가 특히 강조했던 게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었다. 자, 존 로크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이 교재에 사상에 대한 파트가 없어서 사상을 우리 일순한테 다룬다 그랬는데 여러분 존 로크는 일단 자연 상태로부터 출발해야죠. 자,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이런 사람들의 저작에 맨날 나타나는 게 자연 상태인데 자, 이 사람들은 뭔가 역사가 크게 요동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사회가 전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제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자, 그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란 무엇인가? 이걸 고민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이 답에 대답을 하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 인간에 맞는 정치를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뭐를 한다? 자연 상태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뭔데? 문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제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아나키 상태. 그런 인간이 입고 있는 문명의 옷을 벗겨내야 인간의 맨몸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자연 상태에서 가장 원초적인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토마스 홉스는 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전개된다. 사람들은 결국은 어때? 질서를 유지해줄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태예요.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존 로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자연법은 뭐야?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한테 주어져 있는 계율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법률 체계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각각의 개개인들은 이 자연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준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공화주의하고 비슷하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연법 비스무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요구하는 바를 너와 내가 대화를 통하고 비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연법을 향해 다가간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라면 자, 여러분 존 로크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적어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모두가 준수해야 되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은 개개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야.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 상태에서 이런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 자연법을 준수하려고 할 거고 얘도. 그러니까 어때? 어느 정도 질서가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질서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토마스 홉스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사람들 중에는 자연법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뭘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뻔히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처벌하고 규율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자연이 직접 처벌하는 이런 게 없잖아.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을 갖다 만약에 벼락이 떨어져 갖고 딱 때려준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결국 어때? 이런 불편함. 그렇죠? 자의적으로 처벌을 갖다 해야 되고 그다음 또 뭐야? 이런 상태로 나타나는 불편함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 계약을 맺게 된다. 사회 계약을 맺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이런 자연법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침해하는 존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신들의 권리를 자연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갖다가 만든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어? 토마스 홉스는 왜 시민들이 국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서술하시오. 그게 여러분 존 로크랑 비교를 갖다 해서 설명하면 되게 좋은 거거든. 토마스 홉스는 아까 얘기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갖다 맺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자연권, 즉 뭐 토마스 홉스가 생각한 자연권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봤습니다. 누가? 토마스 홉스가. 그럼 어때? 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타인을 죽여도 되는 권리가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전부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에 위임하는 겁니다. 이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따라야지만 다시 어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 이 개개인들의 모든 권리를 다 국가한테 넘겨주고 국가의 명령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봤는데 여기 비해 가지고 존 로크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자연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절대 국가한테 양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절대 국가한테 이 권리들을 넘겨줄 수가 없다고 봐요.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결사의 자유, 특히 소유권. 자, 이런 것들은 그 국가가 어떤 국가라도 이 천부적인 권리, 자연법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존 로크예요. 그러니까 어때? 결국은 어때? 국가가 개인의 이런 천부 인권을 갖다가 다 존중하고 개입할 수가 없다면 국가의 권력은 매우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존 로크를 뭐라 그래? 최소 국가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자, 심지어는 여러분 토마스 홉스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도 국가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존 로크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지. 자, 뭐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예, 넘어갑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쉴게요. 벌써 1시간 15분 했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존 로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자연법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이제 그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도에 이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게 발표되죠. 이 명예혁명 때 대놓고 부르주아 편을 들었던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특히 소유권의 절대성, 국가가 절대 소유권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우리 이수단한테 가고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당시 16세기에 존 로크보다 한 50년 전에 살았던 1640년대 살았던 네덜란드의 자연법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휴고 그로티우스라든가 무슨 푸펜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막 부르주아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냐 실정법적 권리냐를 고민을 했던 선구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 논쟁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어요. 자,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자연법적 권리인가 아니면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 실정법적 권리인가?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봐봐. 계속 이 사람들 얘기를 따라가 볼게요. 네덜란드 사상가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유권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 소유에 대한 어떤 권리와 사적 소유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소유에 대한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다. 왜? 소유할 수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 양식을 갖다가 자연으로부터 얻고 누릴 권리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생존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근데 사적 소유권은 애매해요. 사적 소유권은, 자,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 말이 맞나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적 소유권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너만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약속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적 소유권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쵸? 누가 뭘 집어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사적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유권은 모두가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적 소유권은 어때? 결국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은 뭐예요? 실정법적 권리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게 여러분들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돼? 자, 봐봐. 내가 이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하고 투기 현상이 심각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론이 뭡니까? 왜 사적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잖아. 그쵸? 근데 네덜란드 자연법 사상가들이 얘기를 따라가면 당연히 어때요? 사람들이 동의해서 합의해서 부여한 사적 소유권이 남용이 되어서 사용됐을 때는 사람들은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소유권을 박탈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온단 말이지. 그쵸? 존 로크는 그 논리를 깨야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본가들의 재산권은 침해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여러분 경제학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가 막힌 이론을 만들어내지. 바로 뭐 노동가치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사과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과지만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이쪽 사과는 그냥 내가 길 가다가 발에 탁 치여서 보니까 사과네? 그래서 주순 사과야. 그러니까 이거 어때?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획득한 겁니다. 나의 노력이 없어요. 이쪽 사과는 내가 나무를 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나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사과란 말이야. 두 개의 사과는 동등하게 다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쪽 사과는 어때? 자연의 선물이지. 이쪽 사과는 어때요? 절대적인 자신의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쪽 사과에는 자연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노동에 대한 권리, 노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신체에 대한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 여기 그냥 서서 한 달 동안 서 있어. 이거 죽으란 얘기잖아. 신체에 대한 자유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건 자연법적인 권리야. 나의 신체를 활용한 노동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소유물은 어때? 당연히 자연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노동이 깃든 재화는 이건 사적 소유권이라. 사적 소유권은 자기 노동이 깃든 재화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존 로크의 이야기였단 말이지. 여러분 이 노동가치론이 나중에 아담 스미스라든가 데이비 리카르도라든가 아니면 칼 마르크스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상인 건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다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르주아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주아의 사적 소유권을 갖다 정당화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존 로크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거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설명을 갖다 해도 좋을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시대별로, 학자별로 예,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갖다가 개인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 공화주의적 전통. 거기에 자유주의적 전통, 존 로크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전통은 국가와 법과 제도의 존재는 뭐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인을 보다 중시하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시대별로 달라왔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